제27화 장비의 술버릇 제1장 그날 밤 만총은 적군 군졸로 변장하고 적의 군대 속에 섞여 서왕의 군막 앞까지 침투했다. 서왕은 촛불을 밝히고 갑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만총이 불쑥 그 앞으로 다가가 읍을 하며 말했다. 옛벗은 그간 무탄하신가. 그 말에 놀란 서왕은 백령 만총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뜻밖이란 듯 물었다. 아니 자네는 사냥군의 만백령이 아닌가? 어찌 얘까지 왔나? 만총이 말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지금 조장군의 종사로 있다네. 오늘 진 앞에서 옛 친구인 자네의 얼굴을 보자 한마디 해줄 말이 있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걸세. 무슨 말인데 그러나? 우선 자리에 좀 앉게. 서왕이 자리를 권하자 만총이 말했다. 자네처럼 용기와 지략이 있는 자가 세상에 흔한 것도 아닌데 어찌 양봉 한성 같은 무리에게 몸을 굽히고 있나. 조장군은 당대의 영웅일세. 그가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비를 예로 대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네. 오늘 진 앞에서 자네의 용맹을 보고 10분경에 하시어 차마 강한 장수를 출전시켜 죽도록 싸우게 하지 않고 특별히 나를 보내 자네를 모셔오라 한 것일세. 자네는 어찌 어둠을 버리고 밝은 길로 나와 함께 대업을 이루려 하지 않는가. 그 말에 서왕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양봉이나 한섬이 큰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워낙 오래 따른 처지라 참아 버릴 수가 없네. 그런 말 말게나.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기 들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골라 섬긴다는 말도 못 들었는가. 섬길 만한 주인을 만났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장부가 아니지. 알았네. 자네 말을 따르기로 함세. 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만총이 말했다. 그렇다면 무얼 망설이는가. 양봉과 한섬을 죽여 조장군을 찾아뵙는 진연의 인물로 삼지 않고 아니 신하로서 주군을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지.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네. 만총이 말했다. 내 생각이 짧았네. 자네는 참으로 의기남아일세. 이렇게 하여 서왕은 마침내 부하 몇십 기를 이끌고 그날 밤 만총과 함께 조조에 투항하러 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일찌감치 양봉에게 보고한 자가 있었다. 서왕이 적을 끌어들여 무슨 밀담을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조에게로 달아날 모양입니다. 양봉은 믿었던 서왕이었기에 더욱 노했다. 그래서 1천여 명의 추격병을 직접 편성해 서왕의 뒤를 쫓아가면서 고함을 질렀다. 서왕은 개 섞어라. 나를 배반하고 어디로 가느냐. 서왕을 잡아먹을 듯이 쫓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고 호소리가 울리더니 산위와 산밑에서 일제히 횃불이 일며 사방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예측하고 조조가 복병을 숨겨놓은 채 양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아예 달아날 생각은 하지 마라. 조조가 마리에서 큰 소리로 호통쳤다. 크게 놀란 양봉은 황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으나 벌써 조조군에 포위되고 말았다. 때마침 한섬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와 양쪽 군사가 혼전을 벌이는 틈에 양봉은 재빨리 포위망을 벗어나 달아났다. 조조는 상대편 군사가 혼란에 빠지자 승세를 타고 세찬 공격을 퍼부었다. 그 바람에 양봉과 한섬의 군대는 반수 이상 꺾이거나 항복했다. 양봉과 한섬은 세력이 외로워지자 패잔병을 이끌고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군영으로 돌아왔다. 만총이 서왕을 데리고 들어와 인사를 시키니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후히 대접했다. 이리하여 어가를 모시고 허창에 도착하게 된 조조는 궁실과 전당을 짓고 종묘와 사직을 세우며 성대 사원 아문 등을 짓고 성곽과 곡간도 수축했다. 수도가 된 허창은 그 이름이 허도로 바뀌었다. 또한 동승 등 13명을 여루에 봉하고 공에 따라 상을 주거나 죄를 묻는 것 모두 조조의 뜻에 따라 처결했다. 조조는 스스로를 대장군 무평우에 봉하고 순욱을 시중 겸 상서령에 순유를 군사에 곽가를 사마 겸 제주에 유엽을 사공창조연에 봉했다. 그리고 모계와 임준을 전농 중랑장에 임명해 돈과 곡식을 감독하게 했다. 그리고 정욱을 동평상에 범성과 동소를 낙양령에 만총을 허도령에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은 모두 장군에 여건 이전 악진 우금서왕은 모두 교위에 허저 전이는 도의에 봉했다. 그 밖에 장수와 병사들도 모두 벼슬을 내리니 이로써 조정은 조조의 사람들로 들어차 대권이 절로 조조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조정의 큰일은 모두 조조에게 먼저 여쭈어 본 뒤 임금에게 아뢰는 식이 되었다. 논공행상이 모두 끝나자 조조는 후당의 연석을 베풀고 책사들을 불러 모아 숙제로 남겨두었던 유비 문제를 의논했다.
지금 유비는 서주를 차고 앉아 군사를 기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싸움에 진 여포가 의탁하자 그를 받아들여 소패성에 살게 하였소. 만일 이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해 쳐들어온다면 큰 걱정거리인데 이를 타게 할 무슨 묘책이 없겠소. 허저가 말했다. 제게 정밀병 5만만 빌려주십시오.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 승상께 바치겠나이다. 그러자 순욱이 웃으며 말했다. 용맹으로 말하면 장군을 따를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일은 머리를 써야 하오. 그리고는 조조를 향해 말을 이었다. 지금은 허도에 새로 도읍을 정한 때라 군사를 함부로 움직여선 안 됩니다. 제게 한 계책이 있으니 두 호랑이가 먹이를 두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호경식의 계책이 바로 그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주상의 명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공개선 주상께 주청을 드려 유비를 정식으로 서주목에 임명케 하시고 밀서를 한 통 보내 여포를 죽이라고 하십시오. 만일 일이 성공하면 유비는 한쪽 날개를 잃는 것이니 그를 도모하기가 수월해질 것이고 일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포가 반드시 유비를 죽이려 들 터이니 이처럼 두 호랑이가 서로 물어뜯게 하는 계책이 바로 이호경식의 계책입니다. 따는 손 안 대고 코풀기였다. 조조는 순욱의 계책에 따라 임금께 주청을 올리고 유비를 정동장군 의성정우에 봉한 다음 서주목으로 삼는다는 임명장과 함께 한 통의 밀서를 칙사에게 주어 서주로 내려보냈다. 제2장 한편 서주의 유비는 임금이 허도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경하에 표문을 올리려던 참인데 갑자기 칙사가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비는 성 밖까지 나가 칙사를 맞아들여 절하고 임금의 명령을 받는 의식을 마친 다음 잔치를 베풀어 정중히 대접했다. 그 자리에서 칙사가 말했다. 이번에 군우께서 운명을 받게 되신 것은 실은 조장군께서 주상께 책임지고 추천하신 덕택입니다. 칙사는 군우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는 의성정우에 봉해진 유비가 제후에 반열에 올랐다는 뜻이다. 고향 탁현에서 의병 500명을 이끌고 전장에 뛰어든 이래 만 12년 만의 일이었다. 유비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단 조조의 은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칙사는 품에서 밀서를 한 통 꺼내 유비에게 건넸다. 조장군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유비는 서찰을 읽고 나서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일은 좀 상의를 해봐야겠소이다. 자리가 파한 뒤 칙사는 휴식을 취하러 객관으로 갔으나 유비는 그 자리에 남아 여러 사람과 함께 밤이 깊도록 이 일을 상의했다. 여포는 원래부터 의리가 없는 놈인데 죽인들 거리 길게 뭐 있소이까. 장비가 말하자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형세가 궁에 의탁하러 온 사람을 죽인다면 나 역시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형님은 삶이 너무 좋았다리오. 여포는 언제고 또 배반할 놈인데. 장비가 툴툴거렸으나 유비는 듣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여포가 축하를 해주러 왔다. 유비가 안으로 들이니 여포가 말했다. 조정의 은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축하를 드리러 왔소이다. 아니 내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하는 건데 유비가 인사를 받자 갑자기 대청으로 뛰어오른 장비가 칼을 뽑더니 여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입덕 이게 무슨 짓이냐? 유비가 황망히 그를 막았다. 여포도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익덕은 어찌 나를 죽이려고만 드느냐? 내가 의리 없는 놈이라며 너를 죽이라는 밀서를 우리 형님께 보낸 것은 조조이니라. 장비가 소리치자 유비는 연방 고함을 쳐 장비를 물리친 다음 여포를 이끌고 후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고 조조가 보낸 밀서도 보여주었다. 서찰을 다 읽고 난 여포는 울며 말했다. 이는 조조가 우리 두 사람을 불화시키려는 수작이오. 나도 알고 있소. 형장께선 염려마시오. 유비는 맹세코 그런 의롭지 못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오. 유비의 너그러운 태도에 여포는 두 번 세 번 절하며 고마워했다. 그날 여포는 유비가 붙잡는 바람에 술을 마시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갔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에게 물었다. 형님은 어찌 여포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것은 나와 여포가 공모하여 저를 칠까봐 조조가 쓴 계략이기 때문이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중간에서 이득을 보자는 것이니 어찌 시키는 대로만 하겠느냐. 관우는 머리를 끄덕였으나 장비는 막무가내였다. 저런 도적놈은 죽여야 호환이 없다니까요. 아서라, 그건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다. 유비는 그렇게 장비를 달랬다. 그리고 다음날 칙사를 서울로 돌려보내면서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문과 함께 조조의 밀수에 대한 답장도 아울러 보냈는데 그 골자는 천천히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칙사는 돌아가 조조를 뵙고 유비가 여포를 죽이지 않은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조조는 순욱을 불러 말했다. 이번 계책은 실패인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계책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구호탈랑의 계책이라는 것이지요. 그건 어떤 계책인가? 원술에게 사람을 몰래 보내 유비가 비밀리에 표문을 올려 흔함을 치려한다고 귀띔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 원술은 반드시 경노하여 유비를 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군께서 원술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유비에게 내리십시오. 둘이 싸우게 되면 여포는 반드시 딴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삼키게 하는 구호탈랑의 계책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먼저 원술이 있는 곳에 사람을 밀파한 다음 임금의 조서를 받아 칙사를 서주로 내려보냈다. 제3장 임금의 조서를 받든 칙사가 다시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자 서주의 유비는 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았다. 조서를 펼쳐보니 요점은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라는 것이었다. 명을 받은 유비가 칙사를 먼저 돌려보내자 미축이 말했다. 이 또한 조조의 계략입니다. 알고 있소. 그러나 계략이라 하더라도 칙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오. 장점인가 단점인가. 조서 한 장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유비는 드디어 군사를 점호한 뒤 출병을 서둘렀다. 이를 지켜보던 손건이 한마디 했다. 뒤에나마 서주를 지킬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러자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누가 성을 지키겠소? 내가 성을 지키겠소. 관우가 말하자 유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되네. 아침 저녁으로 운장과 상의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찌 떨어져 있겠다고 하나? 그러자 장비가 나섰다. 그럼 이 막내가 성을 지키겠소. 너는 성을 지킬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고 병사를 매질하며 둘째, 이를 경솔히 처리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님, 내가 이제부터는 술도 안 마시고 병사도 때리지 않겠소.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람들이 충고해주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오. 장비의 다짐에 미축이 딴죽을 걸었다. 말은 쉽지만 마음이 따라주겠소? 그러자 장비는 벌컥 화를 냈다. 형님을 따라다닌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신뢰를 잃은 적이 한 번도 없거늘 어째서 당신은 나를 가벼이 보는 거요. 아닐세 아우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진등을 돌아보며 부탁했다. 아우를 보좌해 주시오. 아침 저녁 술을 조금 마시게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오. 그리하겠습니다. 진등이 대답했다. 분부를 마치자 유비는 마침내 미축과 손건을 참모로 삼고 관우와 하후박을 좌우군 대장으로 삼아 기마병과 보병의 혼성부대인 마복은 3만을 거느리고 서주를 떠났다. 그 무렵 수춘의 원술은 원술대로 유비가 자신의 땅을 빼앗기 위해 조정의 표문까지 올렸다는 말을 듣고 경노했다. 고작 돗자리 낮자던 놈이 갑자기 서주를 차지하고 제후의 반열에 올랐다고 까보는구먼. 그렇잖아도 치고 싶었는데 도리어 나를 치러 온다니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는 상장 기령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서주로 진격토록 했다. 이리하여 양쪽 군사는 우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유비군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유리하도록 산을 등진 물가에 진지를 구축했고 원술군은 유비가 이미 요지를 점령한 뒤라 넓은 들판에 진을 쳤다. 원술의 장수 기령은 산동 사람으로 칼끝이 3갈래인 삼첨도를 사용했는데 그 무게가 자그마치 50근이나 나갔다. 유비의 진 앞까지 다가온 그는 말을 멈추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촌뜨기 유비야.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어찌 감히 큰 나라를 침범했느냐. 그러나 그런 기선제압에 수그러들 유비가 아니었다. 잘 듣거라. 나는 조서를 받들어 역신을 토벌하러 왔느니라. 내 감히 거역하려 든다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리라. 이 말에 크게 노한 기령은 말을 박차고 나오더니 삼첨도를 휘두르며 곧장 유비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관우가 큰 소리로 호통쳤다. 가짜는 놈이 어디서 함부로 날뛰느냐. 말을 박차고 내달아 기령과 맞붙었다. 연달아 30합을 겨루었지만 승부가 나지 않자 기령이 땀을 흘리며 외쳤다. 잠시 쉬기로 하자. 관우도 허락하고 말머리를 돌려 본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기 진으로 돌아간 기령은 관우에게 쉴 틈을 주지 않으려고 부장 순정을 대신 출전시켰다. 그러자 관우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가서 기령이나 나오라고 해라. 그자하고 자웅을 겨루어야겠다. 이에 순정이 발끈했다. 뭐라고? 너같이 이름 없는 말단 장수는 기장군의 상대가 아니다. 순정의 말에 크게 노한 관우는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두 말이 엇갈리며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허공에서 번쩍인 단일압에 순정의 혼백은 몸을 떠나고 금옥은 어떻게 잘린 줄도 모른 채 말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원술군은 기령이 관우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거기다 부장인 순정이 단일압에 목이 잘리는 모습을 목도하고는 사기가 떨어져 달아날 궁리부터 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비는 군사를 휘몰아 원술군을 총공격했다. 기령은 크게 패해 패잔병을 이끌고 회음의 회하 어기까지 후퇴했다. 그 뒤로는 굳게 지키기만 하며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 다만 졸개들을 시켜 간간히 불시기습을 시도했지만 그나마도 서주 병사들에게 들켜 목숨을 잃거나 쫓겨가기 일쑤였다. 이로부터 양군의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었다. 제4장 한편 장비는 유비가 출전한 이후 크고 작은 자빌은 모두 진등에게 맡기고 자신은 군무에만 임쓰며 일마다 심사숙고하여 처리했다. 또 서엉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루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경비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출전한 유비와 관우의 노고를 생각하여 밤에도 군복을 입은 채 잠을 잤다. 이처럼 성실과 절제로 임하였기에 한동안은 대과 없이 일을 꾸려나갔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술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는 법이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잔치를 베풀고 여러 관리를 초대한 뒤 그들이 모두 자리를 잡자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형님이 떠나실 때 내게 술을 조금 마시라고 분부하신 것은 내가 실수를 저지를까봐 그리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 하루만 취하도록 마시고 내일부터는 모두 술을 끊고 나를 도와 성을 지켜달라. 자, 그럼 오늘 하루만 실컷 마셔보자. 장비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들에게 차례로 술을 부어주었다. 조표는 자기 차례가 되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싸움 잘하는 분이 어째 술을 못 마시오? 내 오늘은 꼭 한 잔 먹이고야 말겠소. 조표는 겁이 나 억지로 한 잔 받아 마셨다. 장비는 관리들에게 술을 돌린 다음 스스로 커다란 뿔잔에 술을 따라 연거푸 몇십 잔을 들이켰다. 크게 취했으나 취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다시 술을 부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새 자기 차례가 다시 되자 조표가 말했다. 나는 이제 더는 마실 수 없소이다. 뭐요? 아까는 마셔놓고 지금은 왜 거절하오? 잔뜩 취한 장비는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다. 조표가 제삼 사양하자 장비는 벌컥성을 냈다. 내가 장수의 명을 어겨? 곤장 100대는 맞아야겠다. 그리고 군사를 호령하여 조표를 잡아 무릎을 꿇리게 하자 진등이 말했다. 현덕공이 가시기 전에 뭐라 분부하시더이까? 장비가 말했다. 너는 문관이니 문관 일이나 관리하고 나까지 관리하려 들지 마라. 조표는 어쩔 수 없이 장비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었다. 익덕공 내 사위 얼굴을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구려. 내 사위가 누군데? 바로 여포올시다. 원래 도겸의 신하였던 조표는 자신의 딸이 여포의 둘째 아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위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평소부터 여포를 싫어했던 장비는 이 말을 듣자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다. 뭐야? 너를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포를 가지고 겁을 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좀 때려야겠다. 너를 때리는 것이 바로 여포를 때리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그는 조표를 50대나 때린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매질을 그쳤다. 그 길로 술자리는 파장이 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조표는 장비에 대해 깊은 앙심을 품고 그날 밤 서찰을 써 소패성에 있는 사위 여포에게 보냈다. 서찰에는 장비의 무례했던 행동을 낱낱이 설명하고 유현덕은 지금 해남에 가고 없으니 오늘 밤 장비가 취한 틈을 타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기습하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적었다. 제5장 서찰을 읽고 난 여포는 진궁을 불러 상의했다. 그러자 진궁이 말했다. 소패성은 원래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지금 서주를 뚫고 들어갈 틈이 생겼는데 이런 호기를 놓친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게요. 알겠소. 여포는 진궁의 말에 따라 즉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기마병 500을 거느리고 앞서 나아갔다.
진궁에게 대군을 이끌고 뒤따라오게 하고 고순 역시 그 뒤를 따라 출발하게 했다. 서주는 소패에서 4~5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타면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여포가 합의성에 이르렀을 때는 사경이라 달빛만 유난히 맑게 빛날 뿐 성 위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여포는 성문 앞에 도착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유사군께서 기밀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다. 성문을 열라. 성에 있던 조표의 수하 군사가 이를 보고하자 조표는 성으로 올라가 밑을 살펴보더니 여포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군사들에게 성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성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여포가 군호를 외치자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500여 개의 군사가 일제히 성 안으로 들이닥치며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때 장비는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급히 흔들어 깨워 겨우 일어났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여포가 거짓말로 성문을 열게 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격노한 장비는 황망히 갑옷을 걸친 채 장팔사모를 움켜쥐고 나갔다. 막 대문을 뛰쳐나가 마리에 오르자 여포의 군마가 문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술이 덜 깬 장비는 힘을 다해 싸울 형편이 아니었고 장비의 용맹을 익히 알고 있는 여포 역시 섣불리 접근할 처지는 아니었다. 이를 틈타 장비와 동양인 18명의 연나라 장군들이 장비를 보호하며 가까스로 동문을 빠져나갔다. 유비의 가족은 모두 저택 안에 남아 있었지만 미처 손쓸 겨를이 없었다. 한편 조표는 장비를 따르는 부하가 18명뿐인데다 장비 또한 취해 있다 얕잡아보고 군사 110명을 이끌고 쫓아나섰다. 그러나 조표를 발견한 장비는 크게 노해 말머리를 돌리더니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조표는 삼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에 달아났다. 강변까지 쫓아간 장비가 단숨에 등을 찌르자 조표는 말과 함께 강물에 떨어져 죽었다. 여기서 장비는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병사들을 모두 끌어모아 해남 쪽으로 향했다. 합의성에 입성한 여포는 우선 백성들을 어루만져 위로하고 군사 100명을 동원하여 유비의 집 대문을 지키게 한 뒤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했다. 한편 장비는 기마병 수십을 이끌고 곧장 우위로 달려가 유비를 뵙고 조표와 여포가 안팎으로 짜고 한밤중에 서주를 기습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낯빛을 잃었다. 유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얻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잃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러자 옆에 섰던 관우가 물었다. 형수님은 무사하시냐? 모두 성 안에 갇혀 계십니다. 유비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관우가 발을 구르며 원망했다. 내가 당초 성을 지키겠다고 하였을 때 뭐라 하였느냐? 형님께선 또 뭐라 당부하셨느냐? 그런데 이제 성을 잃고 형수님마저 그들 수중에 빠뜨려 놓았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 말을 듣자 장비는 몸둘 바를 몰라 하더니 갑자기 칼을 휙 뽑아 자기 목을 찌르려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